안치용의 고전 산책.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소크라테스가 기원전 399년 자신에게 제기된 고발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자기를 변호한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먼저 자연현상에 관한 문제를 탐구해 사론을 정론으로 만든다는 자신에 대한 초기 고발과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는 후기 고발을 구분하고 그것들이 악의적인 허구임을 밝힙니다. 소크라테스는 초기 고발에 대해 자기는 소피스트도 아니고 자연 철학자도 아니며 자신이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것은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돌포이의 신탁이 도무지 믿기지 않아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다녔으나 그런 사람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가 고발당한 이유가 그 과정에서 대중에게서 지혜롭게 여겨졌던 사람들이 사실은 무지하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이들의 미움을 사게 되어서라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유죄 선고를 받고 사형이 구형되자 자기가 추방형을 자청하면 사형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는 아테네의 은인인 만큼 상을 받아 마땅하거나 유죄를 인정하는 어떤 형도 스스로 제의하진 않겠다고 여깁니다. 무지의 지. 일단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지의 지죠. 무지의 지. 무지의 지. 그거는 그 공자도 똑같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공자 뭐라 그랬어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참 지식이라고 됐는데, 마찬가지로 무지의 지도 이 모든 것 앞에 회의하고 그 의심하는 태도 이런 것들은 철학을 하거나 학문을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자세나 또는 어떤 과학적인 플랫폼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의가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것도 근데 그 유연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무지의 지는 지 아닌가? 예컨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하는 건 또 다른 알미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될 수 있어요.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인간의 지식이 점점 쌓이면서 우리의 지식, 판단이라는 것은 항상 잠정적이고 또 언제든지 새로운 진리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인데, 알고 모르는 것을 고정적으로 파악하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전체주의로 흐를 수 있죠. 소크라테스에게서 나타나는 위험이 이제 그런 거고, 그게 플라톤한테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모름에 대한 확고한 신념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진취적으로 행동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진보적인 가치라는 것은 신념이야. 그러니까는 옳은 것이 있다고 믿는 것, 이런 것은 옳다고 믿는 것, 이게 이제 진보적인 가치고, 그러면서 우리는 발전할 거라고 믿는 것. 이 두 가지, 역사에 대한 믿음과 가치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가 진보적인 가치인데,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잣대죠, 통상적으로. 근데 그 진보가 하나의 전체주의적인 틀에 빠지는 게 바로 그런 점이죠. 진보가 잘못 흐를 때 전체주의가 되는 대목이. 우리가 알잖아요. 진리가 잠정적이고 진리가 폐기될 수 있으며, 폐기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진리가 과거의 진리를 전적으로 대체하지는 않으면서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진리의 형태라는 거. 무지의 지는 오용되면 하나의 흑백물을 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겸손함, 지식 앞에서, 진리 앞에서의 겸손함을 얘기한 거는 이제 상당히 의의가 있는 행동이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이제 무지의 지로 제일 유명한 거고. 문답법.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같은 맥락에서 문답법, 삼파술도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알아가는 과정인데, 대신에 이거 자체가 또 하나의 잘못된
그 기결이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문답법이라는 거는 묻고 답이거든. 그럼 답에 근거해서 또 다른 질문을 끌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답법이라는 것은 상대와의 대화 과정에서 설득 과정에서 그 본인이 의도하는 또는 본인이 유도하는 진리를 끌어내는 데는 유익할 수 있지만 모두가 합의하는 진리를 끌어내는 데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의 답에 근거하기 때문에. 답이 아니라 문제가 중요한 경우도 많거든요. 삶이라는 건, 진리라는 건 답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일 수도 있고 답을 얻는 게 아니라 문제를 얻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이 문답법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를 상정하고 상대의 답에 근거해서 진리 탐구를 이끌어 나간다고 한다면 답이 잘못됐을 때 결론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찾는 건 답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잘못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분식회계 같은 거. 분식회계는 이런 거거든요. 사회가 묻는 거야, 기업한테. 니네가 경영 성과를 어떻게 내고 있고 니네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썼는지 우리한테 알려다오라고 묻는 거고 기업이 경영 공시를 하는 거는 답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답에 근거해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고 적정 주가를 산정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제 이게 문답법의 진행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약간 변형하면 근데 그 답이 잘못됐다면 애널리스트의 분석 자체가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문답법이 항상 맞는 건 아닌데 상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도구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책에서 드러내는 진리 탐구의 방법이죠. 악법도 법이다. 이제 얘기해야 될 게 두 가지 있죠. 죽음에 관한 문제. 죽음에 관한 문제하고 아까 말했던 무지의 지 이게 이제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인데 그 전에 이제 부가적으로 얘기되는 게 소위 이제 악법도 법이다라는 얘기. 소크라테스가 뭐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동미나리 집을 폼나게 먹고 서거하셨다 이런 게 이제 회자되고 있는 얘기인데 악법도 법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는 게 이제 반론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해석이 됐던 건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한 단계를 건너뛰면서. 악법도 법이다라고 크게 모아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악법도 법이라는 것은 반대로 악법은 법이 아니라는 반론에 부딪힐 수 있어요. 늘. 악법은 법이 아니죠. 왜냐하면 악법이라고 할 때는 그 악법은 실정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법학도도 있지만 실정법을 얘기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준수해야 된다고 하는 그 법은 내가 보기엔 자연법이죠. 그러니까 실정법은 항상 옳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실정법은 항상 옳은 것이 아니고 어떤 다중의 편의 또는 뭐 권력관계 이런 것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데 자연법은 대체로 어떤 원형적인 가치, 원형적인 올바름에 근거해서 그 법체계가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하죠. 근데 악법도 법이라고 할 때 그게 실정법을 의미한다면은 그거는 너무나 우리를 무력하고 비굴하고 비굴보다는 비루하게 만드는 그런 것인데 이제 자연법이 아니라 실정법에 관해서 얘기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반드시 이제 반박이 돼야 될 용어인데 그러면은 소크라테스가 한 행위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수긍한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악법도 법이라고 하기에는 약간의 미심쩍은 면이 좀 있어요. 그 죽음에 관해서. 죽음에 관하여. 뭐냐 하면은 소크라테스가 아까 말했듯이 크게 보아 악법도 법이라고 주장했다고 해석될 수 있지만 소크라테스의 죽음 자체에는 폴리스의 법을 준수하려는 의도보다는 죽음을 통해서 자기를 불멸의 존재를 만들고 싶은 어떤 명성에 대한 욕망 이런 게 더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사람은 사실 죽는 게 남는 장사 여기도 나와 있지만 살 만큼 살았고 또
자기가 죽음으로써 자기를 죽은 자들을 응징할 수 있고, 여기 알다시피 이 소크라테스를 고발한 사람은 수천 년 동안 모든 인류한테 싸가지 없는 새끼로 맨날 요거도 먹는 존재가 돼버렸고, 죽어서까지 보복하고 있어요. 남는 장. 여기에서 죽는 게 남는 장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해서 약간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을 죽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죽음을 삶의 연장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비겁했다고 봐요. 어떤 측면에서. 그래서 여기도 막 나와 있잖아요. 자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건은 나에게 매우 유익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그래서 나는 나의 불사의 이름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설명하지 않았지만 내심은 그거죠. 논리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좀 자가당착의 상황에 빠지는 게 뭐 이런 거잖아요. 여기 보면 어디였더라? 뭐냐. 여기 같은 게 아까 그 누가 되게 소름 끼쳤다고 한 대목이 이런 게 있죠. 어쨌든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지혜가 없으면서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죽음을 알지 못하면서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란 어느 의미에서는 사람들에게 가장 선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사람들은 죄악 중에서는 최대의 죄악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약간 소피스틱적으로 흐르는 대목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삶이 끝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죽는다는 현상을 죽음의 세계로 넘어가는 측면, 차 안에서 피 안으로 넘어가는, 맞죠? 거꾸로 된 거 아니죠? 차 안에서 피 안으로 넘어가는 그런 영화식으로 얘기하면 트랜스포머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트랜스폼이 된다는 것은 넘어가는 것은 이쪽에서 종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떠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쪽을 떠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일면적으로 해석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뒤에 가면은 결정적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스스로 무너지는 대목이 있는데 뭐냐면은 저런 거 있잖아요. 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설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죽는 일이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일이 없는 거가 행복한 거라고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자기는 이 생에서 죽음을 택하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데 이게 왜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무너지냐 하면은 이 사람의 죽음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불사를 기도한 자신이 이 죽음의 의미를 너무 잘 알았고 그 다음에 죽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얘기했듯이 이미 살 만큼 살았고 죽음으로써 자기의 육신은 죽지만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은 불사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삶의 연장으로 선택한 죽음은 어떻게 보면은 사악한 삶의 연장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죽음에서 좀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아까 말이 나왔던 전태일 같은 경우, 전태일은 자기가 죽지 않았으면 자기의 주장을 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거고, 그 사람도 삶의 연장이긴 해. 삶을 연장하는 방법으로서 그 사람은 전태일은 죽음을 택했는데, 대신에 전태일이 삶을 연장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노동자들의 권리, 근로기준법 같은 자신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하는, 타인에 개입하는 그런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음으로써 죽음이란 형식을 통해서 삶을 연장시켰는데,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통해서 삶을 연장시키는데 기껏 지가 한 건 뭐냐면은 자기의 이름을
거룩한 것으로 만드는데 봉헌한 거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4대 성인의 하나라고 꼽히기도 하고 하니까 뭐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4대 성인의 한 사람이 된 건 아마 이 행위로 가능했을 거예요. 이렇게 죽지 않았으면 4대 성인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도박이죠. 충분히 해볼 만한 도박인데 죽음에 대해서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해서는 저는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것. 그 모른다는 것에 대한 설정도 잘못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어떤 것이 실제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 죽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얘기할 때 죽음이라는 게 실제한다는 건 아는데 그 내용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지 죽음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는 죽음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과 그러니까 죽음의 존재로는 우리는 몰라. 근데 죽음을 인식할 수는 있어. 그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는 인식이라는 거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공포를 느낄 수 있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도 약간의 궤변성이 있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진짜 모른다면 우리 두려워할 수가 없어. 진짜 모르는 건 두려워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진짜 모르질 않아,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실체를 모르는 거고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큰 소음이 뭐라 그랬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소음.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예요.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가 제일 시끄러워. 우리 못 듣죠.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은데 제가 얼마 전에 이번 주말에 낯선 경험을 했는데 백화점에 갔다가 너무 막 공황 비슷한 걸 겪었는데 아이들 소음 막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패닉에 빠졌는데 늙어가면서 공황도 새로 생기나 뭐 이런 깜짝 놀랐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예민하게 듣는데 지구가 자전하는 어마어마한 소리에는 우리가 왜냐하면 그거 자체는 아예 모르는 거야. 죽음이라는 거는 자전하는 소리 같은 게 아니라 백화점에 멀리서 들리는 아득한 소리 같은 거. 뭐가 들리긴 하는데 그게 누가 듣는 소리인지는 몰라. 그걸 모른다고 하는 것들은 약간의 궤변이 될 수 있죠.